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역사와 사조도 마지막 한 주 수업이 남았죠. 오늘은 역사 14번째 강의를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전체주의라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 전체주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기가 힘들겠다.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할 때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그리고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 이렇게 원인을 놓고 들어갔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주의라는 흐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제2차 세계대전의 그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일지 156쪽을 펴시고요. 여러분들 탐구일지 156쪽을 펴시고 전체주의의 등장이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제 탐구일지 160쪽에 나온 160쪽에 160쪽이죠? 162쪽에 나오는 제2차 세계대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 등장하게 된 배경인 대공황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공황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가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듣고 뭐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못하게 되는 거,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게 공황 상태예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오게 되면 생산도 못하게 되고 소비도 못하게 되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경제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상태, 이걸 공황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컸을 때 이걸 대공황, 클 대자 써서 대공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차 대전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열심히 군수품 팔면서 돈을 엄청 벌다가 중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됐다고 했죠. 제1차 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또 가장 부자 나라로 떠오르게 되고 그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유럽도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냐면 기업들이 너무 많이 공장을 돌리고 나니까 생산이 과잉돼요. 과잉 생산, 즉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재고, 다시 말해서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막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막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공장을 더 이상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장을 더 이상 돌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고, 또 공장이 못 돌아가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도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급속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요. 그러다가 미국의 주가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죠. 이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읽을 거리를 통해서 제공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더 읽을 거리를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호되게 이런 일을 앓고 나니까 이 대공황의 흐름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까지 또는 전 세계까지 이 대공황의 흐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대공황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미국을 먼저 볼 텐데, 미국은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뉴딜 정책은 국가가 굉장히 큰 생산량을 먼저 조절해요. 그 이전에는 기업들의 모든 활동을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이 얼마를 생산을 하든 얼마를 소비를 하든 또 얼마만큼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든 말든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그것에 야, 너 이만큼 생산해 또는 너 이만큼 고용해 사람들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놓고 나니까 대공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미국이 각 분야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댐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국토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들을 많이 구제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야, 노동자들, 너희들은 자본가들보다는 약자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한다든지 또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구매력,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키워주는 노력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결과로 미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엄청난 공격도 가해지기도 해요. 더 읽을 거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국과 프랑스를 보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게 돼요. 블록 경제가 뭐냐면 특정한 지역을 묶어서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끼리 경제 블록을 묶는다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 요 세 나라들끼리만 자유롭게 막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는 무역을 거의 하지 않게 되는 이게 이제 블록 경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우선 과잉 생산된 상품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판매하느냐? 식민지에 판매해요. 그리고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죠. 높은 관세를 매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지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물건이면 좀 더 싼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을 억제하게 돼요. 이러므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철저하게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공황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파운드 블록 지역 보라색 그리고 주황색이 프랑 블록 지역.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고 프랑은 프랑스의 화폐였죠. 보시면 남아메리카 여기 지금 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쪽 남중앙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 그다음에 인도로부터 서아시아까지 이 부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분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영국, 그 다음에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굉장히 넓은 부분이 파운드 블록 지역으로 묶였어요. 그 다음에 프랑 블록 지역,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일부,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일부,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들이죠.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의 북부 조금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이제 프랑 블록 지역으로 묶이죠. 중요한 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식민지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넓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푸는 의문은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은 이 대공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더 읽을 거리를 선생님이 줄게요.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셔서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마 대공황이라고 치시면 이 두 개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라는 이 글과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대공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들었던 질문. 그럼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은 도대체 이걸 대공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어야 됐을까? 여기에서 생겨나는 흐름이 바로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던 국가들이 대공황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람들은 막 일자리를 달라, 먹을 걸 달라 아우성을 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혼란을 타서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해봅니다. 전체주의는 뭐냐면요, 개인의 모든 활동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의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나 체제, 이걸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다시요, 개인은 국가 또는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번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억압돼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군비,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해지려면 더 약한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라는 명분하에 대외 침략을 하게 되지요. 이런 전체주의의 힘을 빌려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 베네토 무솔리니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정치가가 이끄는 파시스트라는 당이 있습니다. 정당인데 이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합병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독일인데요. 히틀러, 익숙한 이름이죠.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한 정당이 독재 체제를 수립을 하고요. 그러면서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을 해요. 나중에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자, 무솔리니가 뭐라고?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틀러는 뭐라? 역사란 위대한 인종, 특히 아리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 게르만 혈통의 독일입니다. 우월한 민족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두 인종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열등 민족을 없애야 한다. 자, 이래서 히틀러가 없앴던 민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유태인들을 막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수용소를 세우고 유태인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지요. 자, 이탈리아, 독일 두 나라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어렸어요. 특히 이때는 지금 어느 때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금 병합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군국주의, 다시 말해서 군대의 힘으로 국가를 키우는 그런 체제를 강화시켜요. 이제 군대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어쨌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도 돌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전쟁에 쏠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중국을 계속해서 침략해서 중국 땅을 차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만주사변이 더 확대돼서 나중에 1937년에는 중일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세 나라가 대표적으로 전체주의의 흐름을 기대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전체주의의 흐름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탐구일지 156쪽과 157쪽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반드시 더 읽을 거리를 꼭 찾아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대공황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